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의 고병갑입니다. 벌써 우리가 17일가 끝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8일을 맞이하는 이런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제18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석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다 합격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화두를 가지고 본 강사가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가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1교시 먼저 긴장을 이완하는, 그리고 실천론의 기초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첫 번째 1교시 1영역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인행사라고 줄여서 부르는 1교시 1영역은 크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번에 이론 기초에서 크게 이론 기초에는 발달 이론과 이론 기초 이렇게 세분화할 수 있고, 그리고 발달 기초에서 인간의 생애 주기를 가지는 발달 이론과, 그리고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 체계론이라고 하죠. 이렇게 세부적으로 2개를 나눠서 결국에 4개의 영역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5개의 문항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보통 우리가 발달 이론에서는 처음에 나오는 인간 행동과 발달이라고 하는 인간 발달 영역에서는 보통 3문제 아니면 일반적으로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론 기초라고 하는 해서 프로이드로부터 시작해서 에릭슨, 아들러, 융, 그리고 피아제, 콜버그, 스키너, 반두라, 또 그런가 하면은 소위 메슬로우 또는 로저스 이런 등등으로 이루어진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이런 학자들의 연구 결산이 한 약 10문제 정도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발달 기초에서 우리가 나누는 걸로서는 생애 주기를 가지고 따지는 영역과 환경 영역으로 따지는 영역이 있는데, 생애 주기로서는 태아기, 여러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영아기, 그리고 걸음마기라고 하는 유아기, 또 학령전기, 아동기, 학령기라고 하죠.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라고도 하지만 성인기를 크게 세분화해서 좁은 의미로 성인기라고 하는 청년기와 중년기와 노년기에서 각각 적어도 한 문제씩은 나온다라고 볼 적에 적어도 태아기까지 해서 8문제, 9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리고 사회환경에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출제 경향입니다. 결국에 어찌 보면 크게 나눠본다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큰 테마, 그 차례대로 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만은 거의 빠짐이 없이 다 나온다. 또 우리가 빼놓으려고 해도 워낙 출제된 범위가 많다 보니까 이제는 빼놓을 띠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제가 진행하는 강의에 같이 동참만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여기에서 고득점에서 1교시 2영역 마의 과목이라는 사회복지 조사론에서 겁을 상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수업의 첫 테마는 믿는다. 먼저 선생님들 스스로를 좀 믿어. 여러분 학습자, 수험자들 스스로를 믿고 자신감을, 내가 해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된다, 되게끔 되어 있다. 2020년도 시험은 나만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믿어주시면서 동시에 이 강사인 고병갑이를 여러분들이 같이 믿어주셔야 됩니다. 자꾸 옆에 염두지르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책은, 다른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건 이미 2021년도를 대비하는 자세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020년도에 헤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어주시고, 그리고 수업을 이끄는 저를 믿어주시고, 그리고 모든 여건은 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어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바로 인간행동 입문으로 제가 목차를 닫고, 도대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니까 사회환경은 마지막 편에 들어가지만 인간행동이란 뭘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행동 그러면은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만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건 좁은 의미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로는 그렇게 명시적으로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가시적인 이런 행동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프로이드가 말한 것처럼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오히려 대부분의 행동의 영역은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에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보이지 않는 내현적 또는 내면적 행동이 훨씬 더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교재를 보시면 성격도 있고 사회성도 있고 도덕도 있고 가치도 있고 흥미도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 개념도 있고, 이런 등등의 다양한 표현으로 들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행동 영역이 여러분 스스로 내면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행동이란 좁은 의미로는 관찰될 수 있는 생체의 유연적 행동들을 말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넓은 의미로는 많은 내면적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보면 해서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 그 밑에 나와 있는 성적, 사유성, 도덕성, 흥미, 가치, 자아개념, 태도, 불안 등을 예로 들어놓은 것입니다. 그중에 개별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니 해도 우리가 성격이어서 성격을 첫 번째 목차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은 자격을 가지고 1급 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성격의 기초는 프로이드가 말할 적에 유치원 단계, 보통 4살에서 한 대여섯 살 사이에 그 기초가 완성되고 그 이후에는 거의 변함이 없다. 아들러는 성격이란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성격이란 말 대신에 생활양식이란 말을 쓰면서 인간의 생활양식의 기초는 너댓 살 정도, 좀 프로이드와 비슷하게 유치원 단계에서 그 기초가 마련이 되고 그 이후에는 거의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무식하다고 볼 수 있는 학식의 정도는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할머니를 보세요. 할머니들도 그건 다 알고 있었어요. 성질이라고 표현했지만 성질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다냐, 또 나중에 성질 베린다, 너무 애들 이쁘다고 너무 자꾸 건들게 되면 성격이 왜곡되니까 자꾸 건들지 말아라, 또 그런가 하면 나이가 들어서 네가 혼을 낸다고 해서 애들의 성질이 바뀐다냐, 이렇게 표현하면서 성질이라는 말을 써서 성격을 표현했어요. 다시 말해서 성격은 어린 시절에 기초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는 거의 변함이 없다라고 서양도 우리 할머니들도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격이란 뭐다? 일생을 두고 일관성을 가지고 보여주는 개개인의 특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격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성격은 개체적 존재로서 인간보다는 사회적 존재, 환경 속에서 보여주는 개개인의 특성인데, 그 환경 속에서 보여주는 개개인의 특성이지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두고 일관성을 가지고 보여주는 개개인의 특성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설명을 드린 것처럼 거기 비교적 일관성 있게, 두 번째 줄입니다. 나타나는 특이한 행동과 사고 양식의 총체를 말한다. 니은번의 두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생을 두고 일관성을 가지고 보여주는 개개인의 특성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격을 가지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인간에게 첫 번째 이론 기초는 정신 분석 또는 정신 역동 이론이란이라고 하는 것처럼 대부분 성격 발달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회성이나 도덕성, 흥미, 가치, 자아개념, 불안, 태도 이런 등을 예로 들어볼 수 있다 해서 쭉 교재를 정리를 했습니다. 별도로 여러분들이 성격은 좀 또박또박 줄을 치시면서 보시고 나머지는 이런 것들도 넓은 의미의 행동에 포함되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두 번째 발달의 개념을 적었습니다.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구어체로 설명한다면 커간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크려고 한다 또는 키우려고 한다 라고 이렇게 해서 또 수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그냥 목차에 의해서 설명했지만 3번에 보면은 발달은 크기의 변화, 비율의 변화, 새로운 특징의 획득, 낡은 특징의 소실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발달의 개념에서는 1번에 신체 구조나 사고나 행동의 변화를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3번처럼 이렇게 비율의 변화, 크기의 변화 또는 새로운 특징의 획득, 낡은 특징의 소실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출제 범위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유사 개념입니다. 자, 유사 개념. 보통 우리가 인간행동의 영역에서 첫 번째 출제되는 두 문제 내지 세 문제에서 반드시 나오는 영역이 바로 인간 행동 발달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그냥 발달이라고 또는 커간다라고 표현하지만 시험용 용어로서는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데 그런 용어를 제대로 구분하고 있는지, 그게 바로 첫 번째 예상 문제이자 대표적인 기출 문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 발달은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가라고 하는 인간 발달의 특징이 두 번째 예상 문제이자 기출 문제. 그리고 인간 발달 이론을 알게 되면 사회복지 실천에 뭔 도움이 되는가 를 유용성을 가지고 보는 것이 세 번째 영역, 바로 이 세 개의 영역에서 나왔고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간 발달의 개념을 보시면 목차를 잡았거든요. 목차 지워버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많은 용어가 있지만 성장이란 용어도 있고
성숙이란 용어도 있고, 그런가 하면 학습이란 용어도 있고, 또는 뭐 사회화란 용어도 쓰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발달이란 용어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다양한 용어를 이렇게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사회과학을 한다면은 용어를 적재적소에 써야 고급스러워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굳이 영어를 할 적에 브레드, 빵 그러면 되지, 뭐 익스큐즈미, 바들 이렇게 해서 문장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문장을 쓰고 관계대명사를, 제대로 된 관계대명사를 쓰고 이런 말을 하느냐. 말을 하더라도 좀 더 고급스럽게 하라고. 어른은 어른스러운 말을 써야 되는데 나이가 20, 30, 40이 되면서 마치 애들처럼 빵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회과학을 할 때에는 용어를 적재적소에 씀으로써 좀 더 고급스러운 이런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쓰자는 겁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신체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양적 변화의 개념을 말합니다. 크기의 변화, 비율의 변화 이런 등등은 바로 성장이죠. 신체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바라보는 양적 변화의 개념을 이렇게 성장이라 하고,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생리적, 생화학적 측면의 질적 변화를 말합니다. 질적 변화. 보통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차에 다소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개인차이 있지만 하나의 소위 생애 주기의 어떤 성장의 계획표, 삶의 계획표의 진행을 성숙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인간 발달의 특징에서는 일정 방향성 또는 순서성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나 연습의 결과로 나타나는 비교적 영속적 형태의 변화를 학습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는 학습이라는 것과 수업은 다릅니다. 수업은 가르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현장을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고,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를 중심으로 해서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학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거 구별 없이 학습 수업을 같이 쓰는 건데, 어쨌든 훈련이나 연습의 결과로 나타나는 비교적 영속적 형태의 변화를 말합니다. 사유화라고 하는 것은 문화. 우리가 적어도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식이죠. 우리가 적어도 삶의 방식 가로 안에 넣을 정도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이거든요. 이것을 내면화해 가는 과정. 내면화해 가는 과정. 맞아,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바로 사회화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도 모르게 모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른스러운 말도 쓰게 되고 어른스럽게 행동을 하게 되는 어린 시절이 있으나, 그러나 점차 가면서 정식 성원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배우려는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어른들이, 부모들이 윗대가 가지고 있던 삶의 방식을 내 것을 만들어 갈 거예요. 사회화. 그에 비해서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모든 것의 총체죠. 일생을 두고 나타나는, 일생에 걸친 변화의 총체, 일생에 걸친 변화의 총체라고 하는 것이 발달인데, 일생에 걸친 변화에는 당연히 나이가 드신 입장에서는 늙어간다라고 자꾸 표현하는, 엔트로피가 진행된다고 표현하는 늙어간다는 것을 하강적 변화라고 합니다. 하강적 변화. 그러나 인간이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하강적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거기에는 상승적 변화도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자꾸 인간 그러면 인간을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몸뚱이, 신체적 측면만을 가지고 인간이라고 하는데, 인간은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역은 크게 나눠보면 여러분들이 현재 바라보이는 고병갑이란 사람의 외형은 신체적 측면이 있죠. 그러나 고병갑이란 사람은 머릿속에 든 인지적 측면도 있고, 고병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슴에 푸는 정의적 영역도 있거든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이드처럼 부분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아들러나 이런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총체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신체적 측면의 인간, 인지적 측면의 인간, 정의적 측면의 인간 등을 한꺼번에 바라보는 이런 그 눈이 키워져야 돼요. 물론 인간들은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신체적 측면이 엔트로피가 진행되겠죠. 하강적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노화가 되고 골격근이 약화되고 이런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걸 늦추기 위해서 많은 피트니스 클럽이 등장을 하고 많은 영양제가 등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많은 그런 인터넷 쇼핑몰 보면은 많은 운동기구 이런 거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막기 위해서 신체적 측면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하강적 변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늦추기 위해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많은 화장품을 만들게 만들어요? 화장품을 만드는 것은 바로 이렇게 신체적 측면에 그중에 피부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강적 변화를 감추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과정에 인지적 측면에 이 정의적 측면에 있는 배움에 있는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대한 배려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크고 넓어지고 깊어지면 깊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강적 변화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워낙 상승적 변화가 크다 보니까 인간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상승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나이 들어서 이런 쓸데없는 사족을 다루면 그 사람은 스스로 빨리 죽겠다는 거예요. 몸뚱이는 살아있으나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은 이미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어디에 써야 될 것이냐라는 걸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기출문제이자 첫 번째 예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이번에 두 번째 기출문제이자 예방 문제로 인간 발달의 원리. 인간 발달의 원리가 이것만 있겠습니까마는 워낙 많아서 본 교재에서는 목차를 두 개로 해서 원리와 기제라고 해서 정봉우 박사가 제시한 4대 기제라고 해서 워낙 번호가 많아지면 공부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학습자에게는 공부하기 좋은 번호는 많아야 5번, 그렇지 않으면 4번 이내로 목차를 잡아주면 공부를 맛이 나는데 4번을 넘었으면 좀 부담스럽고 좀 버겁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번호를 줄여야 되는데 나눌 수 있는 명분이 없어서 인간 발달의 원리는 한 8개를 쓰고 그리고 그 넘는 것은 또 정보모 박사 것을 긁어내서 4개로 기재라고 이렇게 목차를 적은 겁니다. 그냥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성장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성장 발달, 신체적 측면에 인지적 측면에 정의적 인간의 이런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상호 작용성 또는 상호 관련성 또는 상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디벨로프먼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유정적 측면의 헤르더티와 인바이런먼트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성장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분화 통합성을 갖습니다. 분화 통합성. 인간의 성장은 초기에는 그야말로 미분화 상태에 있다가 미분화 상태가 있다가 이것이 세분화되고 그리고 통합된 기능을 발휘하는 이러한 특징을 어느 인간이나 다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의 프린시플이기 때문에 어느 인간이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성장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성장 발달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속성. 인간은 꾸준히 커갑니다. 물론 우리가 철학적 측면으로 가게 되면 실존주의 철학, 마틴 부버나 볼로프가 주장하는 실존주의 철학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비연속성, 불연속성을 갖다 어느 순간에 크는 것이지 그냥 커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철학적 관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인간은 일반적으로 통론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물론 태어나는 순간도 다르지요. 서양에서는 그야말로 완전 노출설, 부모의 자궁으로부터, 엄마의 자궁으로부터 완전히 노출된 순간을 인간의 시작점이라고 해서 우리는 만 나이로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송강 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써 임신하는 순간부터를 인간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임신했다고 하면 많은 가족 친족이 아닌 사람도 좋은 생각을, 좋은 것은 임산부에게 우선 배려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이에요. 전통. 그야말로 엄마를, 산모를 한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일점 몇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인간은 분리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 두 사람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성장 발달은 꾸준히 커간다고 봅니다. 또 인간의 성장 발달이라는 것은 가장 출제가 별도난 것이 일정 방향성, 순서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개별적으로 잘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일정 방향성 그리고 순서성. 이것은 인간은 어느 인간이나 상부에서 하부로,
그리고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또 중추신경에서 말초신경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또 그런가 하면 큰 근육에서 작은 근육으로, 이런 등등의 인간이란 누구나 이런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발달해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의 인간의 성장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가지고 분화 통합되어 가면서 연속적으로 일정 방향성을 가지고 특징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모든 인간의 성장 발달의 기울기가 똑같지는 않다. 그것을 불규칙성 또는 동요성이라, 어떤 때는 가파르게 발달하다가 어떤 때는 더디게, 어떤 때는 프루토, 소위 고원 현상이 있는 것처럼 정체가 되기도 하고, 또 갑자기 발달, 이렇게 들쭉 날쭉 이런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인간의 성장 발달이 꾸준히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불규칙성 또는 동요성이라고 합니다. 또 인간의 성장 발달은 예언곤란성도 있습니다. 예언곤란성. 인간의 성장 발달의 예언곤란성. 이 예언곤란성이 곧잘 이제 저거보다는 좀 작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 인간의 성장 발달은 거시적으로 봐서는 예언이 가능하지. 예는 옛날에나 지금이나 인간들은 옛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아니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이나 태아기를 거쳐서 출생한 영아기,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 학령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일정한, 그렇게 커갈 것이다 라고 봅니다. 물론 신체적 측면에서 조로증이라고 해서 참 가슴 아픈, 나이는 그 10살도 안 된 어린애인데 피부가 쭈글쭈글 그냥 빨리 노화해버리는 이런 가슴 아픈 이런 그 경우도 극히 드물지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예의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성장 발달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나게 되면 일정한 방향으로, 또 그리고 일정한 경로를 통해서 늙어가고 또 소멸되어 간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거시적으로는 예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언 곤란성은 그야말로 미시적으로는 예언이 곤란하다. 예언이 곤란. 큰 틀로 봐서는 애들이 어른 되고 어른이 늙어가고 이렇게는 알고 있지만, 미시적으로는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어떤 속도를 가지고 변화해 갈지를 예언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 태어난 애들이 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 공국에서 태어났던, 자메이카에서 태어났던, 아니면 미국에서 태어났던, 알래스카에서 태어났던, 어떤 기후구에서 어느 정도 문화 수준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애들이 커나가는, 서너 살 정도의 커나가는 모습은 거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넘어가서 3살 넘어서 4살이, 4살이 넘어서 5살이, 5살이 넘어서 10살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 강도나 속도를 가지고 발달해 갈지는 예언하기가 어렵습니다. 열대 우림 속에서 태어난 애들은 바로 밀림에 적합하게끔 이렇게 신체 구조를 변형시키면서 발달해 갈 것이고, 알래스카와 같은 이런 그 냉대 기후구에서 태어난 이런 애들은 또 거기에 맞게 살아나게끔 또한 이런 인간의 발달, 신체적 측면의 성장 발달도 달라질 것이고, 또한 그에 대한 삶의 방식도 이렇게 이 머릿속에 내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시적으로는 예언이 당연히 가능하지만, 그러나 미시적으로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간 발달의 가능성이나 방향성은 예언하기 곤란하다, 이런 것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개인차, 타이치, 더 이상 코마 써야 되나요? 코마 써야 되겠군요. 인간들은 다 개인차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거기 보면은 8번째 뭐가 있습니까? 발달의 결정적 시기. 자, 거기 공간에 쓰셔야 돼요. 결정적 시기가 뭔데?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 발달의 특정 영역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는 시기가 따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렌치의 새끼오리 각인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것이 바로 결정적 시기가 되겠는데, 모든 인간들은, 자, 이성에 대한 사랑은 어느 순간에 생깁니다. 어느 순간에. 소위 성적 활력소라고 하는 리비도라고 하던, 아니면은 뭐 성 호르몬이라고 하던 간에 이것이 분비가 되는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맨날 아무렇지 않게라
편하게 같이 뭉치게 하고 놀던 이성에 대해서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그야말로 눈이 잘 뜨지지 않는 이런 그 느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 더 어리게 말을 배우는 것은 말을 배우는 때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살이면 두음절, 맘마, 까까, 한 2살에서 3살쯤 넘어가려고 하면은 이제는 세음절, 하부지, 하문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두음절, 세음절로다가 그러면서 떠듬거리면서 문장을 이렇게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말도 배우는 때가 따로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빨리 말을 가르친다고 해서 애들에게 말을 가르칠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런 과정에서 적극적 교육이라고 좋게 표현하는 강제 강요 이런 것은 애들의 인지적 영역을 다치게 할 것이고 그야말로 성정, 우리가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정 같은 소위 정의적 영역을 상처내게 할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각각의 영역마다 비약적으로 발달하는 시기가 따로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는 결정적 시기라 하고 그것을 그 아래에 있는 박스, 정모무 박사의 이론을 보면 그것을 때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적기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쓰지 않았지만 결정적 시기 옆에다가 특정 영역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는 시기 해 써놓고 그리고 밑에 있는 적기성과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사춘기가 되면서 이성에 대한 동성끼리의 우정의 개념에서 이성에 대한 관심과 이성끼리의 사랑을 느끼게 될 때 이성끼리의 사랑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간다면 애들은 다치게 되죠. 사랑을 할 때는 사랑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위기라든지 긍정적인 이런 칭찬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적기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모무 박사는 또 뭘 적었습니까? 기초성. 인간의 모든 성장 발달은 전 단계의 발달을 기초로 해서 이후의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전 단계의 발달을 기초로 해서. 때문에 결국에 영아기나 또는 학령전기나 아동기에 가진 어린 시절에 가졌던 이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은 늙어 죽을 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발달은 일생에 걸친 변화라고 그랬지요. 인간의 발달은 어린 시절이면 어린 시절수록 그 영향력은 길고 깊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기초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 핵심이 기초성의 원리가 되겠어요. 다음에 누적성의 원리. 누적성의 원리는 되게 똑같지만 이건 좀 미시적으로 인간의 성장 발달은 전 단계의 발달을 기초로 하여 다음 단계의 발달이 이루어진다. 똑같은 말을 쓰더라도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인데 전 단계의 발달이 튼실하다면 다음 단계의 발달도 튼실할 것이고 전 단계의 발달이 미흡하다면 부실하다면 다음 단계의 발달도 부실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적성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 또는 인간의 성장 발달의 부익부 빈익빈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적성의 원리가 되고 이것을 에릭슨은 점성의 원리라고 했다는 것을 기억해 놓으셨다가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가역성, 뒤로 돌아가기는 불가하다. 그래서 불가역성의 원리가 있는데 물론 인간의 성장 발달이 때가 따르기 때문에 클 때 크지 못한다고 해서 나중에 못 클 바는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말은 싸납게 불가하다, 뒤로 돌아가는 건 불가하다, 역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하다, 불가역성이라고 했지만 그런 개념은 아니고 클 때 클 만큼 크지는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불가역성. 그래서 적기성과 연결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불가역성. 클 때가 따로 있는데 클 때 크지 못했다고 해서 못 클 바는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클 때 클 만큼 효과는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불가역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차는 크게 둘로 나눴습니다만 인간 발달의 원리를 이런 정도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사회 환경을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인간은 개체적 존재로서의 특징도 가지고 있지만 환경적 존재로서의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치고 어느 인간을 막론하고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Person in environment, 대문자로 PIE, 환경 속의 인간이란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 보면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의 관계 나와 있지요. 사회 환경이라 하는 것처럼 인간의 행동을 형성하고 발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외적 자극, 상황, 여건을 통틀어 말한다. 인간은 사유적 동물이다. 이런 것처럼 인간은 사유적 존재임을 굳이 제가 조금 전에 교재를 읽어드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사회환경에 따른 인간 행동의 차이에서 다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서 많은 과학자들은 정말 환경 속의 영향이, 환경 속의 인간은 정말 차이가, 환경이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지는가라는 것을 많은 연구했지만 결론까지 내가 쓰지는 않았지만 많은 예만 들어놨습니다만 결론은 환경이 바뀌어지면 사람도 바뀌어진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에게 볼 것은 우리가 시험용으로 접근한다면 바로 두 번째 목차, 인간 행동과 사회복지 실천의 연관성. 사실은 그 중에 바로 그 2번에 있는 인간 발달 이론은 사회복지 실천에, 사회복지 현장 실천에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가, 어떠한 데 유용한가를 바로 출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이것만 읽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거기 인간 발달 이론의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기여, 생활 주기를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는 준거 틀을 제공해 준다. 인간 발달 이론을 알게 되면 인간의 생애 주기, 이것은 거시적으로 다 예언이 가능한 겁니다. 앞으로 뭘 미리 준비해 놔야 된다, 이것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이 현 단계에서는 인간에게 현 클라이언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개입을 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활 주기를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는 준거치를 제공해 준다. 임신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발달 과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 그렇죠. 각각의 단계에서 발달 과업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학년 단계에서는 수의 조합 기술을 배워야 된다. 4층연산 정도는 바로 이 배우지 않습니까? 요즘은 워낙 조기 교육이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령 전 단계에서 이미 빠른 애들은 수의 조합 기술, 4층연산에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이렇게 배우고 있지만 적어도 일반적으로는 학령 단계에서는 적어도 배워야 할 발달 과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청소년기에 가서는 완성이 되지는 않겠지만 자아 정체감을 가지고 고민하는 이런 과업이 있어야 되고, 청년기, 성인 초기라는 청년기에는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 배우자를 선택해서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발달 과업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인간 발달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전생에 걸쳐 일어나는 안정성과 변화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렇지요? 전생에 걸쳐, 앞에 소위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1번, 2번에 대한 말을 또 약간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생활 전이에 따른 안정성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똑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지요. 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 단계의 학습이 다음 단계의 학습에, 전 단계의 삶의 경험이 다음 단계의 삶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정모모 박사의 인간 발달의 기제로 본다면 적기성의 원리, 에릭슨의 이론으로 본다면 소위 적기성의 누적성의 원리, 에릭슨의 원리로 본다면 점성의 원리를 바로 전이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특정 발달 단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발달적 요인을 설명해 준다. 발달을 구성하는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발생할 수 있다. 다음에 이전 단계의 결과가 다음 생활 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바로 7번을 4번으로 설명하고 그 4번을 제게 바로 누적성의 원리와 점성의 원리로 이렇게 조금 전에 4번을 설명할 때 설명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이전 단계의 결과에 의해 형성된 각 단계의 성공과 실패를 설명할 수 있다. 개인적 발달상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등을 인간 발달 이론을 배우게 됨으로써 실천에 써먹을 수 있는 유용성이라고 예를 제가 들어서 놓은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세 번째, 판선하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세 번째 출제 영역이 존재를 하고 있고 많은 기출문제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2020년을 대비한 첫 번째 강의로서 1교시 1영역, 그래서 1교시 1영역으로 인간 행동의 입문은 여기에서 마감된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런 이론 기초로 진입할 겁니다. 그래서 이론 기초 첫 번째 정신역동 이론에 대한 입문, 그리고 나중에 인지 행동 영역, 다음에 인본주의 영역으로 이렇게 차례차례 하나하나 해서 학자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